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조한선 시장님께서 지금 어버이날 행사 우리 복잡을 하고 또 원체 시간이 안 맞아서 우리를 제일 근접해서 도와주시는 우리 김영수 서산시 주민지원 국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근거리에서 오늘 지원하는 분 중에 제일 가까이에서 우리 충남권의 반을 지원하고 계시죠. 우리 이종경 홍성보훈지청장님이 반갑습니다. 또 가까이서만 지원하시는 분 오늘 다 오셨어요. 우리 동문일동장 우리 홍춘기 동장님 오셨네요. 시간 관계상 우리 7개 보훈단체장님들 다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7개 보훈단체장과 그 다음에 우리 수고하는 사무국장 우리 여기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오늘 지금까지 행사를 해주고 저희 건강을 체크해 주신 보건소 우리 관계관님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감사하다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지금 우리 주민지원국에서 여러 직원들이 나오셨는데 여기도 또 박수 한번 같이 쳐주셔야 돼요. 자, 홍성보훈지청에서도 같이들 직원들이 나오셨어요. 박수 한번 또 쳐주세요. 모쪼록 봄이라고 이렇게 절기는 그럽니다만은 원체 지금 여름 날씨 지금도 아마 한 20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조선해 주신 홍성보훈지청장과 또 우리 서산시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잠시 후에 행사가 끝난 뒤에는 우리 안보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다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또 금년 여름이 잘 넘기셔야 또 햇살과 먹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보훈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자국의 생존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 국론 결집과 국민 화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6.25 전쟁 휴전 60여 년이 지났지만 핵 개발을 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위협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거듭되는 무력 도발로 인해 여러분들이 지켜주신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가 위협받고 있음에도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은 무관심한 것이 사실이며 이는 곧 국가안보의 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보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보다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전쟁의 위험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셨고 불굴의 구국의지로 위기에 처한 조국을 지켜내신 우리 사회의 존경받는 원로들이십니다. 여러분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국가의 소중함과 나라 사랑 정신을 일깨우는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는 데도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보훈가족의 복리 증진과 명예선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보훈단체의 화합과 회원 상호 간 친목을 돈독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에 잠시나마 평온이 깃들 수 있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서산보건단체의 무궁한 발전과 오늘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01년 3월 17일 날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김유성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상은범 회장님과 보험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이제는 정말 연세도 많이 계시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힘이 여러분들이 보훈에 이끌려 이 나라가 아마도 이렇게 거창하게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불타는 노력과 여러분들의 보훈에 정말 높은 찬사를 드립니다. 북한에 대하여 알고 싶어도 하는 문제들이 아마도 많을 것입니다. 또 북한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북한에 대처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를 어떻게 지켜야 하겠는가 하는 그 해결책이 나오기 때문에 북한을 아는 것이 북한을 방어하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데 그게 아마 기여가 될 것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한국에 2001년도에 와가지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 안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투쟁할 수 있는 한 개 말하자면 간첩방을 조직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 망원들을 이용하여 우리 군사분계선 북한 측 비무장지대 안에 1200개의 벙커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하는 것을 집중 감시하여 왔습니다. 비무장지대 안에 북한군은 1200개의 벙커 중에 240개만 실제 작전용 벙커고 나머지는 위장 벙커로 건설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위장 벙커를 왜 건설했겠는가? 또 실제 군사용 벙커를 무슨 목적으로 건설했는가? 서해에서부터 동해까지 그 엄청난 휴전선 안에 이 벙커를 건설하는 목적은 북한군 게레라에 경보병 저격병이라 하면 이 게레라군인데 이런 말은 해병대하고 비슷한 이런 군입니다. 이 사람들이 남침을 하려 하면은 후방에서 최전방까지 중장비를 휴대하고 도보로 올려 하면은 많은 체력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고 또 대부대가 많은 장비를 가지고 이동을 하면은 발각될 수 있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소부대 활동을 해가지고 최전방까지 나와서 비무장지대 안에 건설된 창고에 보관된 작전용 배낭. 그럼 작전용 배낭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우리 국군이 입고 있는 국군복과 전투 장비 일식, 의약품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후방에서부터 전방까지 이동하여 바로 비무장지대 안에 건설된 군용 벙커에서, 군용 창고로 이용되는 벙커에서 중무장을 하고 남침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용 벙커를 건설하는데 우리 정부가 북한에 인도주의 차원에서 보여준 멘터들이 활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낙후된 북한 경제를 우리는 이렇게 세우라고
우리 정부가 북한에 수만 톤의 시멘트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바로 이 시멘트들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군사용 창고를 짓는데 씌워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정권의 김대중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 전 정권까지 대한민국이 대북 정책을 햇볕 정책, 포용 정책 이렇게 표현하면서 북한을 안아야 되고 북한의 햇빛을 조여서 외투를 벗게 해야 된다고 국민들을 속이면서 그들은 북한의 대한민국을 저카 통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물질적으로 북한에 도와주어서 그들이 남침을 위한 전쟁 준비를 완성하는 물적장을 지원해 준 것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금강산 발전소 댐 역시 같습니다. 금강산 발전소 댐을 만들었을 때 대한민국의 좌파 빨갱이들은 전두환 대통령을 저거는 병아리 댐을 만드는 공사를 필요 없는 걸 한다고 시위도 하고 난리를 벌였죠. 그런데 실제 금강산 댐 건설을 방어하기 위한 병아리 댐이 필요 없는 댐이었는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어적 차원에서의 절실히 필요한 댐이었습니다. 그러면 금강산 발전소를 왜 만들었는가? 북한이. 그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87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997년 7월까지 1단계 10년 동안 1단계 조업을 하는 그 과정에서 북한군은 5,300명의 군인들을 죽였습니다. 그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또 공사 현장에서 석회암을 끌고 가지고 백릭불을 뿜는 그 과정에서 이제 석회암을 들이마셔가지고 폐가 이제 다 못 쓰게 돼서 5,300명의 젊은 군인들이 처참히 목숨을 잃었고 안변에 가면은 그 청년들의 묘지로 이 한계의 산봉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도 그래서 김정일은 끝까지 금강산 발전소를 건설했을까요? 금강산 댐 공사의 첫째 목적은 금강산 댐을 건설함으로 해서 금강산 댐 안에 30억 톤이라는 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30억 톤의 물을 동시에 터뜨리면 서울 6m를 담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 30억 톤이라는 물을 이제 가둬 놓고 임남원재, 백력골 임남원재를 쌓아가지고 그곳에 낙착해서 일정한 전기를 생산한 다음 백리굴을 통하여 그 물들을 고성으로 해서 홍천 동해 앞바다에 그 물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강을 막으면은 남한의 한강의 수상원이 줄어듭니다. 남한의 한강의 기본 물줄기는 북한강입니다. 북한강이 아마 한 80% 정도가 북한강이고 30%만이 남한강 물줄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한강의 70%가 물이 준다 하면 1,300만의 대도시인 서울은 식수난과 배수난, 물의 부족을 엄청 느끼게 된 거죠. 바로 이렇게 해놓고 북한은 풍문을 몇 시간을 여는데 남한에서 돈을 얼마 바쳐라 하고 대한민국의 물을 팔아서 물장사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변부터 홍천까지 뚫은 백리길은 일단 전쟁이 발발의 차시가 되면은 물줄기를 막으면은
탱크 석대가 동시에 출발하여 재선년까지 무사히 진출할 수 있는 군사 지하 교통로를 열었습니다. 바로 이런 목적으로 북한은 남침을 위하여 수천 명을 죽이면서라도 그런 공사를, 비인간적인 공사를 강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심한 것은 바로 저 공사를 잘 해달라고 대한민국에서 10톤 덤프트럭 100대를 지원했으며 기부차 23대를 보냈으며 금강산 관광도로 공사를, 금강산 발전소 건설을 맡아 수행하는 407 여단에 맡겨 2천만 달러 이상의 돈을 벌어 금강산 발전소 건설에 사용하도록끔 소송하여 주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준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아니면 북한의 사주를 받는 북한의 개의 정부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한심한 것은 지금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을 통하여 한국까지 들어오는 가스관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또한 무서운 발상입니다. 북한을 통하여 들어오는 가스관은 북한 자체가 그 가스관이나 그 어떤 외해물질을 독가스를 여서 들여보내는지 또 그 어떤 방해 공작을 놓지 그거는 아무도 북한은 대한민국을 가장 주적으로 생각합니다. 북한 시장에서 미국 상품, 일본 상품, 독일 상품, 프랑스 상품, 캐나다 상품 다 볼 수 있고 다 마음대로 내놓고 상품들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상품만은 북한 시장에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던 어떤 중고들을 보내면 상표를 다 잘라서 어느 나라 상품인지 모르게 시장에 내놔야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서 북한에서 대한민국 상품을 애착하는 운동들을 끊임없이 계속 해오는가? 첫째, 북한은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하여 대학생, 사회 모든 일원의 전당 종군 전민에 이르기까지 남한을 헐벗고 굶주린 남조선이라고 90년대까지 교육해왔습니다. 9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자유가 없는, 민주가 없는 남조선이라고 북한 사람들을 세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상품들이 들어가면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북한 사람들에게 알려지어 북한 정부가 북한 사람들을 속여온 그 진실이 드러날까봐 한국 상품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덤프트럭 100대가 들어왔을 때 제가 그 덤프트럭 10대를 함경북도의 북한 광산에서 운영하겠다고 그 석대를 달라고 총참모부에 제의를 하였습니다. 그때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저에게 한 이야기가 뭐인가? 김정일이 이야기하는데 저 차를 대회에 내보내면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선전되기 때문에 저 차는 안면, 고성, 통천 요 3개 군에서 금강산 발전소 건설에만 사용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의
잘 살고 있는 모습,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 무서워하는가? 북한은 1991년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경제 낙후로 모든 경제가 파괴되어 지금 현재 북한에는 원료를 공급하여도 돌아갈 수 있는 공장은 10%로 내려가다 다 파괴가 되었어요. 김일성이 죽고 95년도부터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돼가지고 결국 굶주리다 보니까 한 300만 명이 굶어 죽게 되었는데, 굶어 죽은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가? 북한에 2,700만 명이 살았는데 300만 명이, 나머지 사람은 살고 300만 명은 왜 살았겠어요? 왜 죽었겠는가? 바로 장군님, 우리 장군님께서 배급을 주겠지, 굶기지는 않겠지 하고 김정일이가 쌀을 줄 걸 기대하는 분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장군님을 믿지 않고 내가 노래가면 살겠다 하고 자네가 버섯도 따고 고사리도 뜯고 바나나 미역도 따고 성게도 따고 노력하고 공장에 가가지고 절부치로 가져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먹고 살아남았습니다. 네, 대통령님. 북한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 국민들한테 많은 쌀을 보내줬죠. 그 쌀들이 북한 국민들한테 10%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북한 국가가 제일 먼저 수용해야 될 인원은 북한군이에요. 군은 병력에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공급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쌀들이 바로 그 군의 식량으로 군인들한테 90% 이상이 공급이 되고 한 10% 정도가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배급되었는데, 그런데 그 100%가 배급이 되었다 해도 그것은 북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쌀을 줬는데 왜 도움이 안 되겠는가? 여러분들 이상하죠? 쌀을 줬으면은 먹고 굶어 죽지 않지 않았겠는가? 이렇게들 다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쌀을 보내준 것은 북한 국민들한테 약이 된 것이 아니라 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게 독이 됐겠는가? 해방 후부터 시작해서 95년까지 50년간 북한은 배급제도 하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산 겁니다. 북한은 세 가지로 정치를 합니다. 배급 하면은 북한에서는 양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내각에 양정성이라는 게 배급을 주는 데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일하면 569g의 쌀을 공급하고 거기에 부양되어 있는 가족한테는 300g을 주고 갓난 아이한테는 100g을 주고 이렇게 계획을 짜놓고 그에 해당해서 이제 공급을 해줍니다. 그럼 배급을 탈라 하면은 공장에 나가야 배급을 타지, 공장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은 그 배급을 잘리고 배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쌀에 얽매여서 북한 국민들은 할 수 없이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강연회 해야 되고 학습을 해야 되고 해서 김정일의 사상으로 세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90년부터 배급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통제한 수단을 잃어버린 거예요. 쌀을 못 먹고 배고파도 직장에 못 나가겠다 하는데 직장에 오라고 강압적으로 요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배급을 안 주다 보니까 북한 국민들은 조직생활이라는 데서 처음으로 해방된 겁니다. 조직생활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곧 자유를 의미합니다.
신체적 자유. 그 자유가 있다 보니까 자기의 노력,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으로 더 풍족한 자기의 가정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60~70%의 북한 국민들은 강낭이 국가에서 배급을 줄 때에는 강낭이밥을 한 그릇씩 이렇게 야마로 먹던 게 공기밥의 입학으로 전환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당시에 자유만 있으면 살겠구나. 국가가 배급을 주지 않아도 나한테 자유만 있으면 산다는 자유의식을 가졌으며 시장을 통하여 살아가면서 돈이 수령보다도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쌀을 조금씩 보내줘서는 그걸 노동자들한테 조금씩 놀아줘가지고는 다시 직장에 나오라 해서는 하루 종일 앉혀놓고 일거리가 없으니까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네? 거짓말 학습. 그래서 북한을 도와준다 하는 것은 쌀로 도와주는 것은 북한의 정치를 도와주는 겁니다. 북한은 왜서 양정이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양정, 재정, 노동행정 이 세 가지가 바로 북한을 통치합니다. 시간은 관계로 그 이야기는 좀 그만하고 북한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저하고도 많이 물어볼 보는데 실제 북한이 그렇게 굶는가? 북한에서 300만이 굶어 죽었다는데 사실인가? 이런 말들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생각을 할 때는 이게 거짓말 같거든요. 300만이 어떻게 굶어 죽을 수 있나? 그렇게 300만이 굶어 죽는데 인구의 10%가 굶어 죽는데 100명에 10명이 굶어 죽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에요. 북한이 1995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까지 굶어 죽은 사람이 300만 명, 행불된 사람이 60만 명. 그러면 행불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행불된 사람 중간에서 40만 명은 전국으로 탈북한 사람으로 집계되어 있고 20만은 어디가 죽었는지 정말 그 자체가 행불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27만 명이라는 정치범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가 왜 지금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또 은하수 3호 같은 위성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면서 세계를 변화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궁금증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북한이 물어주지 않는 첫째 요인은 북한 정권, 북한 국민들을 부천한 국가관으로 무장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는 자들과 그 가족들과 후대까지 안정된 일자리와 출세와 생활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또 국가를 위해 충성한 그 사람의 아들, 딸, 가족들은 당, 정치, 경제, 군사, 행정, 간부로 등용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춥니다. 그래서 북한 사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북한의 보훈 정책이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 죽은 사람. 대한민국 4.19 일터에서 4.19 우리가 노동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죽은 사람은 애국열사라. 그러면 그 집안 자식들이나 모든 사람들 그 집안 자체가 애국열사 가족이 되는 거예요. 군대에 나갔다 일정한 사고로 죽거나 이래 죽으면은 그 집은 전사자 가족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가족들에 해당해서는 국가가 성분적 규제를 얻어놔서 성분적 등급을 높여주고 그들을 간부까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북한 국민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우다 하는 초당적 구호를 가지고 수령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에 모든 것을 걸고 이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지금 국가관은 제가 북한과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국가관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 몇이나 되겠는가. 내가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해보면 정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북한에 간천망을 꾸려가지고 풍계리 길쭉은 풍계리 기차 핵실험 다 거기서 했지요. 그 핵실험 장소에 2004년도에 사람들을 보내서 그게 북한군 경비 사령부 19연대가 방어하고 그 안에 북한군 원자력이 상륙이 들어왔다는 정보를 여기 내놨어요. 그렇게 하고 그 핵폭발을 한 다음에 그 핵폭발 장소에서 실효를 다 채취하다가 여기 대한민국 해당 기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임무를 수행을 하다가 또 북한군이 이 재전년에 몇천 개의 벙커를 만든 것도 가서 그 벙커를 만든 장교를 중국까지 유인해 와가지고 여기 해당 기관 신문관들을 내가 신문을 시켜서 확실한 자료들을 제공받고 또 우리나라 군사작전 지도에 없는 두 개의 사단이 2004년도에 새로 만들어져서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그것의 위치 추적기를 주고 보내서 이제 거기서 위치 추적해서 위성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엄청난 정보들을 확보하다가 북한 부근 보위기관 감시망에 들게 되어 보도하여 중국에 와서 살려달라고 대한민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지금 북한에 돌아가면은 무조건 자기는 처형이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대한민국 정부에서 뭐이라 했는지 압니까? 그 사람을 북한에 돌려보내라고. 그 사람이 한국 오면 안 된다고. 아니 그 사람이 한국에 가면 왜 안 되는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북한이 그 족보에서 목숨 걸고 투쟁하다 넘어왔는데 그 사람을 돌려보낸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하니까 그 사람을 오면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돌려보내라. 이거는 인권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돌려보낼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국가의 도움이 없이 제가 대한민국에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북한에서 목숨 걸고 투쟁하는 사람들의 생명조차도 그 사람들이 죽게 된 그 위로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주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 바쳐 투쟁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베트남 어느 한 종한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호주에 가 있는 베트남 내에 참가하였다가 원래군이 이제 망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바쁘니까 호주 영상을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호주 영상안에서
이제 정말 어렵게 이 사람들을 호주로 망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베테랑 참전분들이 호주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달에 유공자라 해서 우리 돈으로 200만 원을 받는다 합니다. 매달. 저희는 여기 베트남 참전 유공자들이 30몇만 원을 받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호주 정부에 물어봤다 해요. 왜 당신들의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도 아닌데 베트남에 참전한 이 사람들, 한국 사람들을 왜 당신들은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가 하고 물으니 호주 정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그분들은 공공의적 공산주의와 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제가 봤을 때에는 자유화가 되어 지금 자라는 세대는 어느 것이 애국이고 어느 것이 반역인지조차도 모르고 아무 물속이나 뛰어들려. 이것은 바로 이 보훈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와 땀 노력으로 무강 대한민국을 건설해 놓고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혜택에 만족합니까? 지금 치매 환자한테 국가는 월에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베트남 참전했던 여러분들, 나라를 살려 6.25 전쟁에 참가했던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혜택이 치매 환자보다 낫습니까? 우리는 바로 국가를 사랑하는, 국가를 가지려 하면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여생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을 하고 있는데 숱한 빨갱이들이 거기에 쳐들어가 가지고 공사를 방해하고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주 해군기지의 건설의 필요성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도 합니다. 1998년 제가 인민군 여기로 말하면 합참이에요. 합참 의장하고 같이 통천으로 갔습니다. 통천으로 가가지고 보니까 그 안피드 부총참모장이라고 그거는 그 상병장군인데요. 그 금강산 관광을 인민군 연합 지휘부가 관리했어요. 그 인민군 연합 지휘부의 총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필리핀 배 한강 관광인들을 가득 싣고 와서 필리핀 배 풍선 앞바다에 있는데 그 배 옆에 경비정이 4척인가 돌려서서 배를 겨누고 있는 거예요. 또 산꼭대기를 올리다 보니까 포들 땅굴을 내려 그걸 겨누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부총참모장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관광인원들 들어오는데 왜 저기다 경비정들 띄워놓고 포들 내놓고 저렇게 요란스럽게 노는가 하고 물으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 배에 관광인원을 실지 않고 수륙양용 전차, 물로 다니는 전차 있죠, 탱커에 부양정 이런 걸 실으면 50척을 실을 수 있대. 그 50척이 나오면은 강원도를 자르면 이정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이렇게 관광하는 배마저도 자기들을 치지 않겠는가 하는 위압감을 가지고 모든 전략과 전술을 실어갑니다. 그런데
제주 해역으로 중국배, 북한배 해가지고 1년에 5만 척의 배가 제주 해역을 통과합니다. 사실상 가상해서 북한군이 상선에 공기 부양전과 수기양육 땅크들을 싣고 그 배 밑에 경잠수함들을 달고 배 3척 4척이 제주 해역을 지나다가 동시에 제주를 공격한다면은 제주는 30분도 안 걸려 북한군에 장악합니다. 북한군이 제주를 장악하면 한국군이 제주를 쏘려 하면 국민이 다친다고 여기 빨갱이들이 쏘면 안 된다고 지랄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제주는 공산군한테 넘어가는 거겠지요. 제주인민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제주인민공화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주 국민 몇십만 명이 인질로 잡혀 있는데 거기다 포를 쏠 수 있나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정마을에 있는 해군기지만이 아니라 더 많은 해군기지를 만들어서 우리 손으로 먼저 보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화는 수입할 수도 없고 누가 선물하는 것도 아니고 거둬주는 것도 아닙니다. 평화는 여러분들의 투철한 안보정신과 우리나라의 막강한 군사력을 키워내요.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강한 군과 군사력을 가졌을 때, 또 우리 국민이 투철한 안보의식으로 무장될 때만이 평화는 이 땅에 영원히 공존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5년이면 망한다. 북한이 우리하고 군사력이 약하다. 빨갱이들은 이렇게 선전합니다. 이거는 북한이 5년 내에 제대로 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북한에 대해 신경 쓰지 마시고 가만히 앉아도 됩니다 하고 우리 사람들의 우리 국민들의 안보관을 버리려는 좌파들이 수법이고, 또 북한군이 경제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군사력이 약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군사력을 더 투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우리 무력을 축소시켜도 된다 하는 자빠지들의 선전. 네 하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군사력도 약하고 안보정신도 약하고 하면은 뭐 됩니까? 북한이 쳐들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왜 못 쳐들어오는가? 미군이 지켜있기 때문에 못 쳐들어오는 겁니다. 북한은 지금 세계 군사 4위권에 있습니다. 4위권. 소미, 중, 북한. 이게 군사 우수입니다. 미국도 군사력은 소련보다 약해요. 지금은 재래식 무기가 많아서 전쟁을 하는 거 아니라 핵무기를 누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전쟁력 어디에 강한가 하는 걸 소개하는데, 러시아, 소련, 중국 다음에 강한 게 북한입니다. 군사력으로. 그런데 자빠들은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과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군사력을 더 중강하지 말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나간다 하면은 한국은 아무리 잘 살아도 벌벗은 북한에 옥두각시 노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빨갱이들이 떠드는 게 뭐입니까? 민중, 사람 중심, 우리 민족끼리 어린민주연방하고 통일, 이런 말들을 외치는 자들은 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빨갱이로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들이 빨갱이라 생각하면 되는가? 어린민주연방하고를 만들다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그 어떤 목적하에 민족끼리 뭉치자 하는 것은
전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는 명분을 없애버림으로 해서 미군을 한반도에서 떠나내고 남의 저희들 마음대로 한국을 주물러 보는 겁니다. 시간상 관계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피와 땀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일궈놓은 이 땅이 빨갱이들한테 넘어가지 않게, 여러분 자식들한테도 옆에 주위분들한테도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일 먼저 사람 중심이라는 걸 말하는 사람, 6.15 공동선언과 7.4선언, 14 남북 공동선언에 이행하자고 말하는 사람은 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들과 그들이 사토가에 움직이는 놈들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우리가 투쟁을 해야만이 대한민국이 안보가 지켜집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나라를 지키는데 끝까지 힘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와서도 애화벌이를 아주 하고 있습니다. 예. 더욱 건강하고 자식도 건강하고 사업이 번창을 하고 이제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세 분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서산지의 이교단체 회원입니다. 이덕창이라고 합니다. 깡기아님 지금 쭉 말씀드린 이부 실적을 많이 이제 듣고서 전리를 느끼는데요. 제가 대칭문하고 하는 것은 지금 전쟁의 대칭 전쟁과 비대칭 전쟁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비대칭이라는 게리라 전쟁 같은 건데, 우리가 이제 듣고 있는 것은 북한에서 터널을 파가지고 남한가장 지금 침투할 뭘 준비하고 있다, 이런 그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에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북한군 최전연에 나와 있는 이제 포부의 이제 여당장들, 군대장들과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또 중대장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저희들이 포 시해알만 쏘면 전쟁은 끝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포 한문에서는 북한은 이 전쟁 자체를 입체전이라 합니다. 입체전. 입체전은 뭐인가? 전선 따라오는 입체전. 거기에서 게레라전에 이제 많은 무게를 두고 북한이 20만에서부터 한 30만 명 가량의 게레라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레라를 어떤 게레라를 가지고 있는가? 해상으로 침투하는 게레라는 해상 저격여단, 64 저격여단은 원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군 저격, 항공 저격인데 항공 저격 여단은 11여단이라 해가지고 항해로 과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최전방에 1군, 2군, 5군이 나와 있는데 이 군단마다 61, 62, 63 저격 여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경보병 훈련 지도 총국이라 해가지고 그 총국 내에 10만 명의 게레라 군을 여단급으로 해가지고 12개 정도의 여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매 사단마다 경보대대를 한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게레라전을 전문으로 합니다. 북한군이 전쟁을 이제 시도해서 전쟁을 발발을 한다 하면은 제일 처음 무서운 게 뭐인가? 북한은 사거리가 70km까지 되는 방사포를 최전년에 배치해놓고 240mm의 대구경포 8,000문을 최전방에 배치해놨습니다. 북한군이 서해에서부터 동해까지 포가 배치되어 있는 게 몇 문인가? 12,000문이에요. 12,000문. 그 중간에서 사거리가 서울을 지나서 수원까지 때릴 수 있는 장거리포가 8,000문입니다. 그러면 그 8,000문이
동시에 불을 뿜는다 하면은 한 포에서 3발씩 쏘면은 24,000발이 소원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 포가 3알씩만 쏘면 전쟁이 끝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뭐라 하는가? 일단 전쟁을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미군이 들어오고 공격하고 해가지고 도저히 자기들이 안 되겠다 하면은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그게 뭔가 핵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원자로 8개에 북한은 20기부터 30개의 미사일을 다 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8개의 원자로를 깐다 하면은 한국 땅 쓸 데 있습니까? 못 쓰는 거예요. 일본에 있는 16개의 원자로도 북한의 포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우리가 미군이 힘이 없어서 북한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미일 한국이 합동해서 북한을 깔려면 얼마든지 깔 수 있는데 바로 이게 무섭고, 두 번째는 뭐인가? 북한은 70년대 5차 당대에서 국방병진 노선이라는 걸 내놔가지고 대대적으로 군수 공장들을 이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군수 공장들에서 대형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다 소형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잠수정을, 소형 잠수정을 만드는데 일본의 가마가제를 아실 겁니다. 소형 잠수함 하나에 한 사람이 탑니다. 그 소형 잠수함 하나의 톤수는 4톤이에요. 거기에 포약이 1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포약이. 그러면 이 1톤의 포약이 아무 배 밑으로 올라가 붙어서 폭발시키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부추감이 아니라 항공모함도 깨질 거예요. 이런 걸 몇천 기씩 만들어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배들은 바닷물 밑에 이 산처럼 돼 있어요. 어느 산 바위 밑에 들어가서 이게 배에 있으면 어디 있는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거. 이렇게 게레라들로 야이들은 다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리태전을 한다는 겁니다. 북한은 7일이면 먹는다 해요. 7일 전제. 김일성이 뭐라 했는가? 김일성, 김정일이가 7일 동안에 먹지 않으면 미 태평양 함대가 7일이면 한국까지 도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한국을 먹어치워야 미국이 이 전쟁에 간섭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 때 미사일 사거리를 긁어서 미국이 우리나라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오키나와 필리핀 괌까지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게끔 사정거리를 1500km부터 2000km까지 늘리라고 70년대에 이미 가업을 줬습니다. 북한은 1973년 4년부터는 재래식 150km부터 300km까지의 재래식 미사일은 개를 생산해서 뚝뚝 떨궈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자익들 빨갱이들이 북한은 무기가 구식이다, 싸움을 해봤자 우리네 게임이 안 된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북한이 전쟁 준비를 한 마당에서 저 사람들이 그것도 땅굴로 들어오려고 게리라군을 해가지고 비무장지대 안에다가 2004년부터 2008년 노무현 정부 시절이에요. 그때 시멘트 북한에 넘겨준 게 다 공사에 갔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민주정권이 들어간다서 할 때에도 그렇게 엄청난 공사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전쟁을 해서 통일을 하자, 이게 정답이에요. 북한이 성군정치를 하는데 성군정치가 바로 총으로 조국을 지키고 총으로 조국을 통일하자 하는 것이 바로 성군정치의 기본 목적입니다. 중심내용을 북한에 지금 우리가 발견한 게 몇 개 되는데, 북한 땅굴은 분단들마다 북한도 이제 분단에서
사단들, 분단들 해가지고 막 끌어와가지고 북한에서도 뭐 실제 땅굴들이 어디까지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하는 거는 이건 뭐 국비로 되어 있는 사람은 모르는데 대체로 전방위에서부터 8km 이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대체로 그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땅굴이 서울까지 들어왔다, 뭐 어디까지 들어왔다 하는 거는 거의 뭐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첫째는 뭐인가? 북한의 능력으로 땅굴을 뚫을 수는 있는데 그 땅굴을 뚫어 가지고 이제 버력을 이제 뽑아내 깔리고 다음은 뭐인가? 이제 땅굴을 뚫고 무조건 물이 많습니다. 물이 많이 흘러 들어와요. 땅 밑에. 그러면 그걸 계속 뽑아내 깔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뭐 서울 지나서 몇십 킬로까지 들어왔다 하면은 감의 양수장을 계속 설치해서 한번 푸고 해서 푸를 계속 해. 그 전기도 없거니와 그걸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골은 중앙분계선에서부터 한 8km, 많게는 10km까지 일제에만 우회해 들어와서 침투할 수 있게끔 그렇게만 이제 땅굴들이 불거져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하리라고. 항상 여기 참 강의를 다니시라고 수고 많습니다. 전 서울산 성현동에 사는 김영환입니다. 딴 게 아니고 저도 대구 영천 정보화상학교 제2세입니다. 어느 정도는 아는데 세세히는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못 드리겠고 제가 아는 바로 뭐 중국에서 북한서 인하면 나오시면 중국에서 다시 보낸다. 그러면 거기 가면 뭐 사형을 당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참 아니더라 우리나라만 장교로 되시다가니 월남하신 것 같은데 월남하실 적에는 어떠한 그 애널과 계제에서 월남을 하셨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8월부터 10월까지 인민무력부에서 장성만 100명, 대령급 50명이 체포됐어요. 사회하면 사회에서 사회기관에서 당, 요직, 경찰, 검찰 해가지고 한 100명, 150명 정도가 체포됐습니다. 그러면 장성이 100명이 동시에 체포된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체포됐는가? 98년도 김대중이 통치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대북 공감 부서들을 4,000명을 다 내돌았습니다. 전문가들 그렇게 하고 자기 측근들로 그 4,000명을 채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정권 때부터 박 대통령 정권 시절까지 북한에 심어놓은 우리 측 첩보 요원들이 100% 노출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심어놓은 간첩 명단을 북한에 줬거랬습니다. 김정일이한테. 그래서 거의 이 300명의 국가, 군사, 요직의 간부를 체포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하 친하게 지내오는 장군들이 이 체포를 냈는데 그분들은 이제 인민군 부총참모장 안피득 상장, 경도병 후속 훈련지도 총국장 임태영 상장, 총참모부 이전투 훈련부 우명부 국장, 64 해상정예단 여단장 이상일 소장, 금강산 발전소 참모장, 이군단 정치부장, 이건 다 저하고 친구들이에요. 각각의 상가이며 친구고 이렇게 지내던 분들이 98년 10월에 전부 다 체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체포대에서 취급하는 걸 어디서 했는가? 인민군 보위사령부 또는 인민군 총참모부 보위부 그 사람들을 취급한 사람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을 왜 잡았는가? 아니 그 간첩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 30년 동안 가만히 말이야 그 생활만 잘했는데 아니 저그 사람들 간첩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신문했던 내용을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청와대 111 사태를 잘 아시죠? 111 사태가 김신조에 의해서 31명이 청와대 습격적으로 들어온 걸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31명이 아니고 33명이죠. 33명이 들어왔는데 30명은 청와대로 이제 습격을 들어가고 3명은 후미에 떨어져서 이 3명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국군 무력이 오면은 이거 때리겠다고 3명이 이제 후미에 안거대로 있습니다. 이 3명이 다 잡혔어요. 한국에. 김신조만 잡힌 게 아니라 김신조도 합해서 4명이 잡혔습니다. 3명을 잡아다 놓고 한국 해당 기관에서 너희 전향을 해라. 하니까 전향을 못한다. 죽일 테면 죽이라. 그래서 최종 결심으로 그 3명 중간에 3명을 책임진 조장을 네 나오라 해가지고 조장을 내다가 작두를 꺼내는 거예요. 작두. 소염을 쏘는 작두 아시죠? 작두 꺼내놓고 너 전향 안 하겠으면 이 작두에다 머리를 열라. 하니까 머리를 연 거예요. 머리를 여니까 순간에 작두를 밟으니까 이 목이 떨어지고 몸이 떨어져가지고 몸은 저쪽에 가서 핏구멍에 벌벌벌 뛰지 머리 대고 퉁퉁퉁퉁 뛰다니지 하니까 두놈 키고가 솟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임태여하고 우명훈입니다. 이 사람들이 체포돼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체갈 없이 전향을 했다. 이게 어떤 임무를 받았는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한테 끝없이 충성을 다 해가지고 인민군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라. 그 다음에 임무를 주겠다. 이게 이 사람들이 받은 임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간첩이라고 여기에 전향을 하고 했다고 해서 이제 북한에다 자료를 연계해줘가지고 다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해당 기관에도 이야기했는데 뭐 들었는지 말았는지 뭐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2월달인가 이제 중앙선대에서 중앙일보에서 저한테 취재하러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제부터 자료를 발굴해보라 해가지고 중앙선대에서 국가기록관을 뒤져서 목장의 시체를 이제 이때 사진을 발견한 겁니다. 발견을 해가지고 이게 사진이구나. 그 다음에 그때 그 사건을 맡아서 수사관 수사관을 통해서 30명이라는 소리를 주로 들었습니다 하는 걸 다 밝혀내가지고 중앙선대에 자세히 그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체포되면서 이 사람들이 집을 가택을 수색을 하다 보니까 달러 뭉치들, 인화 뭉치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돈이 어디서 났는가 해가지고 이제 그걸 저 김성자가 줬다 해서 저도 체포됐어요. 체포돼가지고 저는 반정부 음모 조직에 정치 자금을 조달했다 하는 유명을 쓰고 체포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는 뭐 반정부 하는 줄 알고 돈을 준 게 아니고 그 사회에서는 김정일도 장군들한테 달러를 안 줍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달러가 있어야 좋은 물건을 사고 좋은 음식을 사서 먹겠는데 해서 제가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자주 만나면 돈을 줬던 거지요. 이게 학원이 돼가지고 저도 잡혀서 인민군 재판국에서 15년형을 먹었어요. 15년형. 그런데 그 15년형을 먹고
감옥에 가서 6개월을 살다가 병원 보석으로 나온 뒤에 감옥을 다 데리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기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이 중국에 와서 지금 오면은 중국 정부에서 많이 잡아내갑니다. 네,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도 지역별로 틀려요. 중국 연변이나 조선민족 자치주 있죠. 자치주에서 잡히면 그걸 그 사람들은 거의 뭐 북송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식량을 벗어져서 강주, 천진, 북경 이쪽에서 붙돌리면 벌금 조금 내면 그냥 놔둬요. 예. 어찌 보면은 우리 민족이 이게 악한 거야. 우리 민족이. 예?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을 감싸야 되겠는데 왜서 연결에 조선민족이 사는 조선민족 자치주에서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예. 제가 이걸 가지고 중국 공화국 조선민족 자치주 정부 주공화국이죠. 주공화국 정치부 주임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왜 이런 죄를 짓냐? 당신들한테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당신들 북한에서 여자들이 와가지고 중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면은 아도 낳고 이런 삶의 가족이 안타깝게 사는데 거기에서 당신 북한에서 왔다고 해서 그 여자를 떼가지고 강제로 압송해서 북한에 넘겨서 처형하게 하면은 아니 그 살아있는 그 남편은 이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얼마나 원성을 가지고 나쁜 놈들이라고 조조할 것이며 그 자식들이 자라서 저 공산당이 우리 엄마를 북한에 넘겨 죽였다고 공산당을 얼마나 조조할 것이냐. 왜 당신들이 이런 길을 택하는가? 내가 보건대에는 그들도 살려고 왔는데 살게끔 놔둬서 중국 공산당이 확실히 인권적으로 정치를 잘한다고 해외 북한에 알려지게 했으면은 앞으로 당신들한테도 이득이다 해서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자기 중앙공화국에다가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올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만에 이 정치 주임이 저보고 식사를 같이 하자 해서 가니까 이야기하는 게 뭐라 하는가. 당신 때문에 내가 지탄을 받았다고. 지금 북한 여자들이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는 북한 정부가 모르게 가만히 주민등록증을 내주라고 해가지고 중국 사람하고 지금 와서 결혼을 하던 결혼해야 못하죠. 같이 살고 있는 여자는 잡아서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자들하고 홀로 와서 또는 가족끼리 탈북을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올 목적으로 해가지고 탈북해서 이제 오던 사람들이 잡으면 그 무조건 북한으로 북송해버려요. 그러면 북송해버리면은 북한은 자기 정부를 배신한다고 해서 민족 반역자라 해서 개보다도 못하게 취급을 합니다. 대책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못하는 부분을 이렇게 감싸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런 고마움과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더